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하고는 뭘 할 거냐면, 일곱 번째 어음수표법 강의고요. 어, 오늘 좀 중요한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대리대행 하고 있잖아요. 어음수표행위는 대리대행의 친한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대리대행일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제 무건대리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574페이지 보면 어음수표행위 무건대리 나오잖아요. 여기가 좀 까다롭게 느껴져요. 예, 큰 설명도 많이 없으면서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법적으로 문제 될 때 대리권에 잘못됐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종종 나오다 보니까 요걸 문제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복해야 되는데 그럼 교재를 보고 한번 쭉 설명 한번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표행의 무건대리 그랬죠. 무건대리.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 무건대리 그러면 여러분 민법이 생각날 겁니다. 민법에 무건대리 속에서는 표현대리와 협의 무건대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표현 무권 대리와 관련되는 어떤 그 표현 대리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상법에 오게 되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표현 지배인 그리고 표현 대표이사. 그죠? 그다음에 지배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이 대리권자들이잖아요. 그죠? 대리인들이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제한했을 때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대리 범위를 넘어서 하거나 무권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제3자 보호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무권 대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어음법에서는 무권 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음법에서는 무권 대리 부분은요 이렇습니다. 그냥 협의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않고 그냥 무권 대리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표현 대리라든지 그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라든지 상법상의 그 표현 대표에서 표현 지배는 이런 건 어떤 거냐? 어음수표법에서 그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법, 민법에서 법리적으로 요건 갖추면 그걸 해결하는 거죠. 해결하면서 어음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어음 행위로 치환을 해주고 알겠죠? 그리고 효과는 마지막에 와서는 어음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난해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민법상의 대리인이 어음수표 행위를 대리했어요. 근데 그게 표현 대리에 해당되면 표현 대리 법리 그죠? 125조, 126조, 129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적용하고 아무래도 행위 자체가 일반 법률 행위가 아니고 어음수표 행위이기 때문에 어음수표법상의 법률 효과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뭐 들어가 보죠. 가면서도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표현 대리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건지 알죠? 표현 대리는 대리인으로서 어음 수행을 한 자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대리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귀책 사유를 제공한 본인이 그죠? 있으면 귀책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외관 법리에서. 알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일정한 귀책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그 어음수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처음 들어갈 때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어음수표에서의 무권 대리 나오니까 앞쪽에 민법과 상법의 대리 행위가 헷갈리는 부분 있잖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상법상 대리 혹은 표현 대리, 그 다음에 민법상 표현 대리, 무권 대리 거기에다가 행위만 시환해 넣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상법상에서는 어때요? 상행위 대신에 어음 수행위를 집어넣으면 되고
민법은 어때요? 법률행위잖아요. 그렇죠? 법률행위에다가 어음수표행위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볍게 예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럼 어음수표법에서는 대리가 표현대리라든지 협의 무권대리 나눠서 규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어음수표법 8조에 가보면요. 그냥 그 법조문의 표제가 무권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권대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효과인 거죠. 어음수표행위를 무권대리 행위로 했을 때 효과는 책임 문제입니다.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어음수표법은 외관법리이기 때문에 어음수표 자체의 외관법리에 의해서 여기에 기명날인이라든지 서명을 한 자는 무조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앞쪽에 봤듯이 대리인의 행위는 항상 어때요? 대리 행위가 자체가 되려면 대리인이 반드시 현명을 하고 기명날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라도 만약에 어음수표에 자기가 기명날인을 했으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무권 대리에서 효과입니다. 그리고 법조문의 어음법 8조에 보면 근행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법상 대리든 그다음에 민법상 대리든 무권 대리 행위했으면 결론적으로 그 요건들은 다 거기서 똑같이 민법과 상법으로 따지지만 마지막에 와서 책임지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무권 대리인도 책임질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법은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든 협의 무권 대리든 그 요건을 다 갖추고 와서 결론적으로 무권 대리인 너 책임질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우리 어법은 어때요? 무권 대리인 너가 기명 날인했다면 책임져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이라든지 상법상의 표현 대리가 성립되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는 책임 안 져요.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원법에서는 무권 대리인이 기명 날인했기 때문에 외관법리에 의해서 책임진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한다면 그래서 어음수법에 규정 없는 사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음수법법에는 무권 대리가인이 기명 날인하면 책임진다는 규정만 있지 표현 대리인이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그런 요건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은 어디로 간다? 민법과 상법의 법리를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다가 어문수표 행위만 넣어서 해석을 해서 요건을 딱 갖추고 효과에 와서만 어문수표법을 보면서 어때요? 무권 대리인도 책임질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제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새겨보세요. 좀 정확하게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이 이 어음수표법에서 무권 대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동돼 버려요. 그죠? 자, 그럼 표현 대리 가봅시다. 자, 표현 대리 가서 표현 대리는 민법상 표현 대리 있고 상법상 있을 수 있죠. 그럼 민법을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죠. 민법상 표현 대리는 우리 어떤 게 있습니까? 민법상 표현 대리는 세 가지가 있죠. 125조, 126조, 129조가 있죠. 그죠? 125조, 126조, 129조가 있죠. 이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125조는 본인이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는데 그걸 다시 철회한다든지 표시는 했지만 그 철회를 했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 표시를 믿었단 말이죠. 수권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단 말이죠. 그 믿은 제3자를 보호하느냐. 본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대리권 수여 표시했다는 그 자체에 이미 규칙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요건이 맞다면 본인도 책임져라. 두 번째 126조는 어때요? 대리권 범위를 줬는데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본인도 책임질 거냐 문제. 세 번째는 대리권 줬지만 그게 이미 소멸됐어요. 그랬는데 대리 행위를 했어요. 그때 본인이 책임질 거냐 이 말이죠. 이럴 때 민법에서는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어음수표 행위를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어음수표 행위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가 본인이고 B가 있고 C 상대방이 있다 합시다. 이게 만약에 원래 대리인이 될 사람인데 A가 수권 행위를 했어요. 대리권을 수요를 표시했어요. 표시했지만 사실은 이 표시가 나중에 없어진 상황인데
B가 이렇게 어음수표 행위를 행위를 한 거예요. 이제 행위가 어음수표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죠. 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 수요 표시했다가 했지만 C는 어때요? 수요 표시를 한 걸로 믿었다는 거죠. 이랬을 때 C가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요건이 만약에 C가 어때요? 제3자인데 선의의 제3자라면 표현 대리에 의해서 어때요? A가 125조에 의해서 책임지는 거죠. 그죠? 이거예요. 근데 달라진 점은 뭐예요? 뭐가 달라진 점은 여기가 법률 행위가 아니고 어음 수평이라는 것만 달라진 거예요. 별거 없어요. 됐죠? 126조는 뭐예요? 수권 행위를 했는데 1억짜리 어음을 발행하라고 수권했는데 이쪽에 2억짜리를 발행했어요. 어때요? 범위가 1억보다 더 넘어서 버렸죠. 이랬을 때 이 믿은 C를 책임을 질 수 있냐, 그죠? 2억 책임져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립 요건이 갖춰진다면 126조 표현 대리에 의해서 누가? A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A와 B가 대리권이 소멸됐어요.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B가 이렇게 어음 행위를 했단 말이죠. 어음수표 행위를 했단 말이죠. 믿은 C가 있단 말이죠. 제3자. 그죠? 이랬을 때 원래 여기 A 있죠.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바로 129조 표현들이란 말이죠. 이해됐죠? 이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민법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똑같이 그냥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래서 어음수표 행위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아무래도 어음수표 행위는 외관 법리가 적용되고 민법의 법리와 조금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선의의 문제라든지요. 예, 그 다음에 선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제3자의 범위, 선의 악의 문제, 제3자의 범위, 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요. 그 부분만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책을 쭉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제 되는 게 두 가지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거니 표현들이 성립되면 제3자의 성립되는 요건이 제3자거든요. 제3자.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보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민법에는 선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경과실도 포함되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어음수표법에는 어때요? 어음수표의 어떤 10조라든지 16조 이항의 균형을 맞춰서 외관법리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하려면 그 상대방은 악의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알겠죠? 악의 중과실이 없어요. 여기 하나 차이 나는 거죠. 선의에는 악의 중과실이 없는 걸 말한다. 알겠죠? 그겁니다. 선의는 악의 중과실이 없는 걸 말한다. 선의의 제3자 똑같은데 표현대 성립하는데 선의의 제3자인데 어음수표 행위를 했을 때 제3자에게 표현 책임을 지려면 제3자 요건이 악의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알겠죠? 이게 선의 제3자예요. 알겠죠? 선의 제3자는 이걸 말한다. 이거 알아주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문제 되는 게 뭐라 했죠? 어, 지금 어음수표는 보통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되잖아요. 그죠? 유통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취득자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제3취득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지막 소지하고는 제3취득자도 제3자로 보호할 거냐 말 거냐가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법상에는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근거를 답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은 제3취득자가 표현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는 한계를 벗어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으로서의 표현 책임 125조, 126조, 129조 물을 때에 그 선의의 제3자는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한다. 알겠죠? 민법상 표현 대리로 책임을 엄수평이를 물을 때는 좀 표현 대리 성립하려면 어때요? 누구에게만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만 표현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런 거 말한다. 그죠? 그런 건 이제 상대방 한다는 거고 또 하나 더 본다면 직접 상대방의 범위가 정해졌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만약에요.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됐어요. 위조됐을 때 해당 약속을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 이 자도 어때요? 똑같아요. 이 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126조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 제3자 다시 말해서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민법상 표현되려 됐을 때 두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제3자의 요건, 그죠? 악의 중과실 이렇게 봅시다. A, B, C, 그쵸?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이게 제3자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표현대리 성립에 대해서 A가 본인이 책임지기 위한 요건이 제3자는 어떻게 한다? 선의자인데 이 선의는 악이나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요거 하나. 그럼 제3자 범위는 요 C까지만 할 거냐? 직접 당사자. 표현 대리는 직접 당사자만 할 거냐? 아니면 또 다시 수치한 D까지 포함할 거냐? 하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요 C만. 알겠죠? 직접 당사자만. 직접 당사자만 제3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속음의 보증이 위조됐을 때도 그림 하나 그려드리겠지만 똑같아요. 약속음의 보증이 위조됐을 때 그러면 이게 126조에 해당돼서 표현 대리가 되는 상황일 때 그때 책임을 묻는 자가 누구냐가 문제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A가 어음을 발행을 B에게 했어요. 이게 수친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어음을 발행할 때 누가? C가 보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보증이 위조됐단 말이죠. 보증이 위조돼서 126 표현 대리에 관련된 법률 문제에서 발생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게 만약에 126조에 대한 어떤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했을 때 직접 상대방은 누굴까요? 누굽니까? 발행인이에요? 수취네요? 아니면 또 넘겨받은 D일까요? 제3취득자일까요? 이들은 해당되지 않죠. 왜? 여기서는 직접 상대방만 얘기한다 했으니까 직접 이 보증한 보증인의 상대방은 직접 누구예요? A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여러분들이 민법상 민법상으로 만약에 어음수평인을 대리권을 이렇게 물을 때는 요건이 표현들이 물을 때는 요건이 어때요? 악의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되는 상대방은 제3취득자는 안 되고 누구만이다? 직접 상대방이 한정된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와 관련된 판례가 자주 나오는 판례인데 약속어인 보증 유정됐을 때 그 상대방은 누구냐? 발행인이다. 알겠죠? 제3취득자가 아니다. 발행이다. 아니다.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중요하게 판단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럼 밑에 거기 판례 표현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했을 때 이 126조기만이 적용되려면 여기서 선의 제3자 할 때 이 제3자는 당해 표현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한다. 알겠죠? 그런 뜻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배서와 같은 어음 행위에도 적용되고 다 적용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속은 배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은 배서에서 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말한다. 피배서인만이 바로 직접 상대방이죠. A가 이렇게 B에게 배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B를 피배서인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제3취득자 C 이렇게 D 음은 유통된단 말이죠. 이럴 때 여기에서 A가 배서할 때 요 A에 대한 126조가 적용될 때 상대방은 누구다? B만이다. 피배서인만이다. 직접 상대방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모르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된다. 그죠? 언제든지. 지금 아까 그 판례 제가 설명했던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약속어음의 보증에서 실질 상대방은 누구냐? 그죠? 그 말 했잖아요. 뭐라고 해서 판례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표현들한 민법 126조의 제3자람은
직접 상대방이 된 점을 지칭한다. 그래서 약속음의 그 상대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대방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약속음 아까 봤던 겁니다. 보증은 발행인을 위해서 어음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보증인의 단독 행위. 그럼 행위의 구체적 실질 상대방 누구예요? 제3취득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발행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약속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됐을 때 동약속을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어, 이 보증인과 발행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126조 표현 대리의 행위로서 그죠? 보증인의 그 효력에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상대방은 발행이라는 거죠. 보면 여러분 느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게 있다면 판례가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요 판례가 자주 나오고요.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어음 위조했을 때 민법상의 어음이 위조되었을 때 민법상 표현 대리를 적용해서 해결하려면 요건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어음이 위조됐어요. 위조됐는데 이거를 민법상 표현 대리 규정을 적용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럴 때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위조가 누구든지 봐도 믿을 수 있고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겠죠? 그런 경우는 그냥 그 민법상의 정당한 이유처럼 믿었을 때는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어음 위조된 것이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라고 할 때는 상대방을 표현 대리에 의해서 보호하려면 어때요? 그 상대방은 그 위조된 상황을 조사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위조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다. B가 위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위조를 하고 이게 C가 상대방이에요. 그죠? 상대방인데 이게 만약에 표현 대리 126조 표현 대리가 적용되려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믿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정당한 이유를 우리가 위조와 관련되었을 때는 좀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 위조한 행위 자체가 C가 볼 때 누가 봐도 첫 번째, 누가 봐도 확실한 거, 속을 수밖에 없는 거, 누가 봐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냥 그 믿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어음이 위조되는 부분이 누가 봐도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상대방 C는 어때요? 조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보호된다는 뜻이 알겠죠? 그래서 민법상 표현대리한 규정이 어음의 위조에 관해서 규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현대리로서 상대방으로서 책임을 어, 본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상대방이 위조자의 권한 유무와 본인의 의사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확인해야만이 어때요? 표현 대리의 상대방으로서 보호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위조자가 B가 어음인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피위조자가 진정하게 어음인을 한 것으로 믿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26조 표현 대리로서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어음이 위조됐을 때 위조된 어음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때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제3자로 보호되는데 어음행위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보통인이면 유효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믿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면 그냥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 첫 번째 보고 만약에 이 위조행위, 어음행위가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특히 이례적이다. 뭔가 의심이 간다는 거죠. 이럴 때는 상대방이 위조자의 권한 유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본인의 진짜 의사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만이 있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위조자에게 어음인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랬죠? 요거예요. 그래서 자
무권 대리에서 어음법의 시험 자주 나오는 게 뭡니까? 민법적으로 어음 수평이 적용됐을 때 표현 대리인데 아까 봤던 그 요건, 그죠? 고의 중과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만, 그 다음에 판례 나오는 것은 에, 어음 보증이죠. 보증했던 거, 직접 상대방. 그 다음에 위조했을 때 제3자이죠. 요건.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여기서만 계속 시험이 나와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잘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장악을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민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음수표 행위를 했을 때 민법적으로 표현들이 해결하는 거는 그렇게 해결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그럼 상법적으로는 어떨 거냐? 상법적인 제도를 한번 쭉 살펴볼까요? 일단 상법도 이 표현 대리와 관련되는 제도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뭡니까? 제도를 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지배권이 없는 자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 뭐죠? 표현 지배인 아시죠? 표현 지배인.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대표권이 없으면서 사장, 부사장 그런 이름을 통해서 했던 자들. 우리 뭐라 하죠? 이걸 표현 대표이사라고 하죠. 그죠? 요런 게 395죠. 세 번째는요. 지배권, 대리권, 지배인 그 대리인이죠. 부포상 다 이들이죠. 이들에게 내부적으로 어떤 어음 수행위를 제한했단 말이죠. 제한했을 때 제한했는데 제한 범위를 넘어서 어음 수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고의 과실로 부실 등기된 자의 어음 수행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생각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표현 대표이사,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 부실 등기된 자는 여러분 아시죠? 대표이사로 선임되는데 대표이사 선임이 잘못된 거야. 선임 의사결정이 잘못됐는데 대표이사로서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 자가 어떤 오음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믿은 자를 보호하는 것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그러면 그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부실대행 등기된 자의 어음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예요. 대표이사가 회사를 양도한 대표이사. A가요. 회사를 B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럼 이 대표이사였는데 이제 양도를 회사를 양도를 해버렸으니까 대표이사가 안 되죠. 대표이사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에는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등기를 어, 사직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등기를 없애야 되는 거죠. 사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C와 행위를 했단 말이죠. 알겠죠? C와 어음 행위를 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 양도된 이 갑이라는 이 회사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죠. A가 있죠. 어때요? 대표이사로 갑 회사를 B에게 양도했는데 사임 등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C와 어음행위를 해버렸어요. 갑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C가 누구에게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거죠. 책임을. 근데 물을 수 있다는 게 판례죠. 알겠죠?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 담보 목적으로 양도회사 명의로 배서 양도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냐면 대표권에 관한 사임 등기하지 않은 거는 그냥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다. 외부자는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믿은 어음 소진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상법상 네 가지 제도를 알아두시고 이들이 어음 행위를 했을 때 제3자 보호 문제 있죠.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다. 그런데 우리 아까 민법에서 적용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요. 상법에서는 또 요건이 살짝 좀 달라져요. 상법은 안 해도 민법과 다른 점이 뭐예요? 외관 법리가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믿은 자를 거래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조금 달라지는데 상대방이 그러면 제3자가 선의 제3자인데 선의 제3자는 요건이 뭐냐? 마찬가지 여기도 악의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 민법과 똑같아요.
단지 민법과 달라지는 점은 민법보다는 거래 안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제3자 범위가 민법보다 더 넓어져요. 민법적으로 표현들이 물을 때는 직접 상대방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상법에서는 어때요? 제3취득자도 포함됩니다. 알겠죠? 이게 다른 점이죠, 또. 이해됐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표현 대표에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어음을 다시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구분이 명확하게 가야 돼요. 딱딱 정리해 준 거. 요거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상법상 표현 제도로서 물어보느냐 할 때 상법상 제도로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제3자 범위는 어떻게 다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 민법상 물어보는 어떤 엄수평에 대한 표현들을 물어본다 하면 어때요? 그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만 말한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선의 제3자인데 그 선의는 상법이나 민법이나 악의 중과실 똑같다. 이해됐습니까?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음수표 행위를 가지고 뭐 특별히 따로 이렇게 고민할 게 없고 민법상 알고 있는 표현 대리와 그렇죠? 상법상 알고 있는 표현 대리 제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에 오음수표 행위를 집어넣어서 다 해결하면 되는데 단지 이제 요건이 조금 다르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 대리 효과는 어때요? 표현 대리 효과는 거의 오음수표법으로 가면 돼요. 표현 대리 효과가 어디 있다? 표현 대리 효과가 어음수표법에 무건대라는 개념으로 딱 나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앞쪽에처럼 그런 요건을 갖춰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어때요? 이제 책임 문제가 되는 거죠. 책임 문제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이나 관계없이요. 민법이나 상법이나 관계없이 누가? 본인은 당연히 어음수표법상의 책임을 져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그렇죠? 그러면 당연한 거야. 그건 일반 법률과 똑같은데 본인은 표현 대리 행위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거 맞죠? 상대방 그래서 이 표현 대리 책임은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이행 책임이고 거래 책임이에요. 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불법 행위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과실상계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민법이나 상법이나 표현 대리나 표현 지배인 같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은 본인만 책임이 되지 표현 지배인, 표현 대표이사는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죠. 일반 상행이라든지 법률 행위 했을 때는. 근데 어음수표 행위를 했을 때는 외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음수표법 8조에 따라 가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 어음수표의 기명 날인 한자는 무조건 책임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대리인도 당연히 대리인으로서 뭔가 기명 날인 서명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표현 대리인도 어음수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민법과 상법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효과는 뭘로 해결한다? 효과는 어음법으로 해결한다. 알겠죠? 어음법으로, 어음수표법으로 해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은 민법적으로 가서 하는데 상법적으로 가서 하는데 요건 악의 중과실 그 다음에 제3자 취득 범위에서 다른 점은 받고 효과는 어음법적으로 와서 기명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 대리인도 책임진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본인과 표현 대리인의 어음수표 책임은 병존하게 되고 어음수표 소지는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A 해볼까요? A 한 번만 더 해보면 B, C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표 다시 한번 그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A, B, C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있고 우리 표현 대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리인을 합시다. 근데 여자가 이제 표현 대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제3자, 제3자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수표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만약에 이게 표현 대리나 상법상 표현 대리나 그런 것으로 이제 적용돼서 이 본인이 C에게 책임을 지려면
책임을 지려면 C 제3자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외관법리니까 제3자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단 제3자는 고의, 중과 실이 없어야 된다는 이거는 민법이나 상법에는 다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 범위죠. 범위는 어떻게 돼요? 민법은 직접 상대방만, 그렇죠? 상법은 직접 혹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그죠? 요거잖아요. 그게 이제 요건인 것이고 달라지는 것이고 만약 그러면 이제 표현 대표이사나 표현 대로 성립이 돼서 책임을 진다. 요건이 성립이 됐어요. 책임진다 효과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누구?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근데 원래 민법이나 상법에서는 표현 대리, 표현 지변 성립한다 하더라도 표현 대표이사나 표현 대리 이들은 어때요? 원래 책임 안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음수표 행위는 어때요? 어음수표 행위 자체에 기명, 날인, 서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어음수표는 외관법리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음수표 기명, 날인 한 자는 무조건 책임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표현 대표이사, 표현 대리인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요게 민법과 상법이 다른 점이죠. 효과가. 요걸 진다는 것이 뭡니까? 어음법 8조에 의해서 B도 기명, 날인, 서명했기 때문에 책임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양쪽 다 병존하는 것이고 C는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좀 상세히 좀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일단 표현 대리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현 대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요. 다음 시간에 요걸 이제 정리된 PPT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고 그리고 무권 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권 대리에서 뒤쪽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요거 다시 복습 잘 해보십시오. 그래서 협의회 무권 대리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